최근에 이러한 K방산의 성장세는 실로 놀랍습니다.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군사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산 무기에 대한 우수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앞으로 K방산에 대한 전망은 최근 K방산 무기들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K방산,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위상과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K방산의 성장세는 실로 놀랍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문체부와 외교부, 방위사업청 등이 공동 주관한 해외 미디어 초청 그 프로그램에 제가 기조 강연을 했는데, 사실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해외 외신 인터뷰를 제가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우리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이런 성장 저력, 그 배경 굉장히 궁금해해요. 근데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태동은 1970년부터 시작입니다. 아니 그러면 1970년 이전에는 우린 방위산업이 없었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군수산업 내지 국방산업이라고 우리가 일컫긴 했는데, 사실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는 소총과 탄약조차도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불모지와 같았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반세기가 넘어가면서 전 세계에는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이러한 군사 강대국이자 이제는 방위산업 기반의 이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한 나라가 됐는데, 첫 번째로 방위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죠. 그러니까 이 제조업의 경쟁력이 이 방위산업에 그대로 투영됐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성비,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나 어떤 우수한 성능의 품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는 납기 준수에 대한 계획 이행 준수 능력도 탁월하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삼박자가 고루 맞아 떨어졌다고 해서 무기 수출이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관계, 국제정치, 더 나아가서는 무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무기 구매 국가의 국내 정치 상황이나 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전쟁 지역이거나 분쟁 지역에는 무기를 수출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현행 국내 실정법상에 전쟁 지역이거나 분쟁 지역에는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적성 국가나 해외 이런 적대국에게 우리가 무기를 또 수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이걸 G2G라고 하는데 Government to Government라고 하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국제관계, 국제정치, 그리고 그러한 국내 정치 상황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고 또 우리나라도 그만큼 외교 수준이나 역량도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 있는데, 여튼 사실 2022년 우러 전쟁에 따른 전쟁 특수 요인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또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군사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당분간 앞으로 향후 2년에서 3년, 더 나아가서는 5년, 10년까지도 저는 바라보는데, 여전히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산 무기에 대한 우수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앞으로 K방산에 대한 전망은 그 호황을 넘어 초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나 FA50처럼 성능 가격 납기 측면의 경쟁력이 K방산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이런 K방산의 좀 DNA, 이러한 체질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155mm라고 하는 대구경 포탄인데요. 그러니까 이 나토 규격으로 우린 155mm를 사용하고 있는데, 러시아나 중국 등 이러한 나라들은 또 152mm, 북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러한 사양이나 규격, 그 다음에 재원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런 나토 규격에, 그리고 또 방위산업의 이러한 제조업 경쟁력을 강점으로 사실 국제 무대에서 우리 한국산 무기가 먹힌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패키지 딜 방식이라고 하는 그 방산 수출의 수출 전략 방식도 굉장히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딜 방식은 무기를 구매하는 무기 구매국, 상대국에게 우리 무기를 구매했을 시 기술을 이전해주고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방식이라는 패키지 딜 방식이죠.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 패키지 딜 방식에 패키지 딜 2.0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플랜트 수출,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 노하우와
그리고 이 기술 생산 기반을 그 공장부터 그 플랜트까지 수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 공장을 지어주고 그 공장의 그 파실리티, 그런 다양한 설비들까지도 우리가 그 공장의 설비 레이아웃부터 그 관련 그 밀링 머신이나 기계 선반 등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풀 패키지가 됩니다. 그러면 기술 이전부터 현지 생산과 이 기술 이전 현지 생산에 대한 필요한 공장을 플랜트를 수출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풍산이 폴란드 현지 공장을 또 져요. 그리고 과거에는 삼양컴텍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뭐 방당면이나 또는 일반 장구류 등 생산하는 기업이 필리핀의 조병창에 공장을 또 직접 만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미나 중앙아시아, 중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유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앞으로 K방사는 이러한 패키지 딜 방식의 진화, 그래서 이러한 현지 생산에 있어 플랜트 수출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특히나 우리도 필리핀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 현지에도 우리가 뭐 필리 조선소들을 인수했는데, 대형화 통합화라고 하는 게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해외 방산 시장까지.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미국의 그 군용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 업체인 이닥을 또 인수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아웃바운드 M&A라고 하는데, 국내 기업이 해외 방산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LIG 넥스원도 미국의 그 다족보행 로봇의 양대 산맥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고, 그리고 그 고스트 로보틱스가 있는데, LIG 넥스원이 또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이 해외 방산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는 그런 아웃바운드 M&A 형태까지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재래식 무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해외에 그러한 현지 생산과 플랜트 수출, 공장을 설립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 방산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고, 그리고 이러한 재래식 기반의 무기만이 아닌 앞으로 로봇과 드론 등 최첨단 무기, 그리고 인공위성이나 이제 우주에 이르기까지 이 범위와 영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K방산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충돌에서 한국산 무기 KGGB가 언급된 사례는 전황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하나요? 최근에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지금 국경 충돌이 점차 그 수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태국군이 캄보디아군을 상대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싸우고 있다. 근데 그 배경에는 한국산 무기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사실 대표적으로 태국은 또 한 태국 간 또 그동안 국방 방산 협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태국이 한국산 무기를 또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K9 자주포, 그 다음에 K239라고 하는 미국의 MLRS라는 다련장 로켓포, 우리 천무도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K808, 그래서 이제 차륜형 장갑차죠. 그리고 KGGB라고 하는 게 있는데, KGGB는 정밀 유도 키트라고 해서 이제 이 KGGB를 FA-50 전투기에 장착을 해서 공대지 미사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KGGB는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그런 정밀 유도 키트인데, 우리나라 국내 LIG 넥슨이 개발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LIG 넥슨이 KGGB를 개발했을 때는 이 용도가 원격으로 리모트 조종을 하면서 발사 이후 이제 북한은 이제 소련제 전술을 많이 차용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러한 진지는 대부분 갱도화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도화된 진지가 이런 적 후사면, 그러니까 북한군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갱도 진지를, 적 후사면을 갱도 진지를 타격하기 위해서 이 KGGB 유도 키트를 개발했다는 거죠. 근데 이 KGGB 유도 키트가 이제는 공대지 미사일로 이제 태국 등 해외에 또 수출이 됐는데, 태국군이 지금 정확하게는 이 한국산 무기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잘 활용했는지 이게 아직 정확하게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외신 기사를 참고해서 보면 태국군이 사용한 그 FA-50 전투기에 부착해서 장착한 KGGB 유도 키트가 캄보디아군 군 수뇌부를 정밀 타격하면서 타격을 그러니까 입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태국군이 어쨌든 한국산 무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반면에 캄보디아군은 어떠냐? 근데 사실은 캄보디아군이 사용하는 것도 한국 무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무기라는 게 무기 체계랑 비무기 체계로 나뉘는데요. 캄보디아군이 사용하는 무기는 이제 비무기 체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60 트럭이나
그다음에 캄보디아군이 입고 있는 국방색 전투복이 있는데 그 과거에 우리 한국군이 쓰던 전투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태국군은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로부터 K239 천무, 그다음에 K808과 같은 장갑차, 그다음에 KGB 등 이러한 무기 체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캄보디아군은 트럭이나 군용 트럭이나 전투복이나 일반 장구류 등을 보면 그게 한국산.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전투복 교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패턴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 전투복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 국방색 전투복을 전량 이걸 소각하거나 폐기하기보다는 이게 필요한 국가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겠다 해서 당시 국방부에서 그 캄보디아에 우리는 이미 사용기한이 도래된 도태 장비라고 본 60 트럭을 캄보디아에게 주면서 무상 이전을 해준 거죠. 근데 캄보디아군은 우리나라가 이제 도태 장비라고 해서 우린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폐기 처분해야 될 트럭을 캄보디아에 줬는데 캄보디아는 그게 최신 트럭이 된 거예요. 너무 잘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군대에서는 이게 닦고 조이고 뭐 우리가 뭐 전문 용어로는 오버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신품 정비에 가깝게끔 그 군사용 이런 무기 체계나 비무기 체계들을 워낙 관리를 잘하니까 그리고 군복도 워낙 사실 재질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군이 우리 또 한국산 그런 트럭이나 군용 트럭이나 또는 이런 군복들을 착용하고 지금 전투에 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조금 안타까웠던 게 캄보디아군이 이게 국경 일대에서 교전하는 모습을 보면 캄보디아군이 크록스나 슬리퍼를 신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캄보디아군의 군부에 이제 일종의 그런 비리죠. 예, 군수 군납 비리인데 병사들에게 지급돼야 될 군용 물품들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보면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어떤 그런 국경선에서의 충돌이 그 전투 양상이 캄보디아가 지금 굉장히 좀 열의에 있고 열세에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그 아무리 병력과 이러한 무기가 많다고 해서 전투와 전쟁에서 꼭 이긴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뭐 태국군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서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캄보디아와의 국경선 충돌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한국산 무기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가 거론되는 것은 K방산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일단 우리나라 국내 실정법상에는 해외 분쟁 지역이나 전쟁 중인 나라 또는 전쟁 지역은 국가에 우린 무기를 수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K방산 뭐 최근에 우리 한국산 무기가 해외에 수출되는 게 또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무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명을 살상하고 전쟁에 쓰이는데 이러한 무기산업, 즉 방위산업의 K방산? 이거 마냥 좋아할 일이냐고 또 반대로 이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제가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냐면 저는 그래서 K방산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방위산업을 얘기하면서 너무 이념에 결부시키는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위산업에 너무 이념을 결부시키는 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상인이라고 하죠.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는 전쟁 지역이거나 분쟁 지역인 국가에는 무기 수출을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무기를 수출한다는 게 그 나라에 그리고 어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전 세계 평화에도 우리 한국산 무기가 일조하고 있다라고 전 또 그렇게 바라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전 세계 이러한 그 국제 정세, 불안정해지는 국제 정세와 유럽과 그 다음에 중동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또는 남미 지역 아프리카 지금 언급한 이 모든 권역과 국가들은 다양한 그런 무력 충돌이나 그 다음에 크고 작은 무력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군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용 무기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증하고 있는 무기 수요에 대한 충당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마땅한 선택제나 대체제가 없는 상황 속에 한국산 무기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무기 수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분쟁 지역이나 또는 적성국가 등에는 무기를 수출하진 않지만 올해 그래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베트남에 또 K9 자주포를 수출했어요. 그래서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도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무기 수출하게 됐는데
이러한 무기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칫 어떤 그런 외교적 분쟁이나 마찰, 갈등 또는 국제적인 여론이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이런 무기 수출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한 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려 할 수 없다. 하지만 K방산의 이러한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또 방산 수출 4대 강국을 우리가 진입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가 적절한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그 균형점을 잘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K방산이 지금의 성과를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사실 K방산이 지금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사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차나 자주포 또는 전투기도 이게 기름을 넣어준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밀한 컴퓨터 기기나 전자기기 등이 작동을 해야지만 이걸 운용할 수 있는데 그럼 핵심은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OS라는 핵심 운영체제나 또는 하물며 내장형 소프트웨어라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까지 우리는 거의 대부분을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를 잘 만들었지만 이 갤럭시라고 하는 스마트폰의 핵심 OS는 우리나라 운영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산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하드 파워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그리고 이런 활용 이 부분이 우리에겐 큰 숙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국산화율을 좀 높여야 되는 것도 관건입니다. 그러니까는 K9 자주포 우리나라가 수출 효자 품목이라고 하고 전 세계 마켓시어의 뭐 절반 이상은 우리 K9 자주포가 이름 올렸다고 하지만 K9 자주포의 국산화율이 아직 70%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AS21이라는 레드백 장갑차도 독일의 라인메탈사를 제치고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선정이 됐지만 이 국산화율이 또 10%대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산화율이 높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관건일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방산 주요 4개사를 제외한 방산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경영 여건이 악화일로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방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그래서 방산 생태계의 어떤 건전한 이러한 상생 혁신과 그 다음에 혁신 성장을 위한 그러한 어떤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 그 외에도 이제 시급한 일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또 방산 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어느 정부에서도 방산 특사라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방산 특사로 해외에 또 그 다양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이제 정부의 의지인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방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데 탑 매니지먼트 차원에서의 이러한 방산 리더십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은 멀지 않았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순위는 실제 전쟁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나요? 이제 GFP죠.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매년 전 세계 각국의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물론 이 군사력 순위에는 이제 대량 살상 무기 중에 이제 핵무기 등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핵무기를 제외하고 군사력 순위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온전한 평가가 될 것이냐. 뭐 많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여기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적 순위에 대한 평가 순위는 우리가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군사력 순위의 평가 지표가 한 많은 지표를 두고 있는데 한 40여 가지에서 50여 가지 정도의 주요 평가 항목들을 통해서 군사력 순위를 산출을 하는데 여기에는 뭐 병력수, 그 다음에 재래식 무기의 보유수, 그 다음에 어떤 질적인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군 지휘 체계 뭐 다양한 분야들을 다 평가를 하는데 사실 이러한 군사력 순위는 우리가 참고 지표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단순히 이 군사력 순위대로라면 전 세계 초강대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렇게 장기화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압도적인 병력 수나 그다음에 무기 수나 이런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뭐 다양한 무형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전쟁의 속성이나 본질 자체가 그러합니다. 결국은 서양의 군사 전문가, 군사 사상가로 잘 알려져 있는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을 보면 전쟁의 본질적 속성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장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포그 오브 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개가 자욱한, 그러니까 그런 안개 속의 상황을 가리키면서 전쟁의 불확실성을 얘기했는데
뭐 단순히 병력 수가 많고 어떤 무기가 보유 수량이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또는 전투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력 순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참고 지표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군사력 순위 5위, 5손가락 안에 이름 올렸다는 것이죠.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참고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병력 규모가 압도적인데 오늘날 전쟁에서는 병력 수보다 미사일 공굴력, 정밀 타격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봐야 하나요? 최근에 전쟁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한마디로 현대전의 양상이 뭐 기존의 그 지상과 공중, 해상,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사이버와 우주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제는 전대미문의 우주에서까지도 우리는 어떤 전투나 전쟁을 가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5차원의 광역화됐다라는 거예요. 전장의 영역이. 그리고 초장사정화, 초정밀화라고 하는 두 단어로 압축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현대전쟁을 한마디로 더 버튼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버튼워라는 게 그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고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사례가 지난 6월달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방금 말씀드렸던 서로 양측이 미사일과 무인기, 드론 등을 띄워 올리면서 서로 그렇게 공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은 우리가 과거 바라보던 그런 대규모 병력이 충돌해서 벌어지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병력과 병력 간의 대규모 병력 간에 벌이는 대규모 교전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은 상호 간의 미사일 투발과 그리고 무인기와 드론 등을 활용한 결국은 이러한 전쟁과 전투의 양상이었다는 것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장의 흐름, 전장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128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라는 걸 발간을 합니다. 근데 그 국방백서에는 북한군 상비병력 128만. 근데 북한의 인구가 2,500만.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는 2,000만 내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수 5천만. 근데 우리는 인구는 늘어나지만 병력 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도 최근에 이 병력 수가 128만이 채 안 될 거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북한의 상비병력 128만이라는 수치는 한 번도 검증하지도 않았고 검증되지도 않는, 검증할 수 없는 수치죠. 그리고 이 128만이라는 숫자가 좀 온전한 수치가 맞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최근에 북한도 좀 출산 장려 정책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좀 출산 장려로 애를 많이 낳으라고 또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지금 조금 출산율 저하에 대한 인구 감소 문제가 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튼 북한의 무시할 수 없는 128만이라는 상비 병력, 그 다음에 그 재래식 무기의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 보유 수는 우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워낙 노후화돼 있고, 그리고 제대로 돼 있는 정비나 그 다음에 무기의 어떤 질적 수준을 보자면 우리 한국산,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와는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단순히 뭐 북한과의 우리나라의 군사력 순위를 비교한다? 뭐 군사력 순위를 비교하더라도 비교 순위에서도 북한과는 이미 30위권 밖에 있는 북한과,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있기 때문에 군사력 순위로만 비교한다는 것은 좀 비교 자체가 불가한데, 다만 북한은 이 군사력 순위 평가 척도에는 포함되지 않은 핵무기, 그리고 생화학 무기 등등등 이러한 비대칭 전력들이 북한의 가장 위험한, 우리로서는 그러한 위해 요소가 북한의 이러한 대량 살상 무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수량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결국은 투발 수단이 중요하거든요. 이 핵 투발 수단.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이 핵 투발 수단을 지금 굉장히 미국도 의식하는 게, 이제는 북한의 그 화성 18형이나 화성 19형, 이제 화성 20형도 사거리가 5,000km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거리 5,000km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어디에서 발사나도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사정거리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방인 미국까지도,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고도의 투발 수단들, 그래서 이러한 투발 수단의 다양한 플랫폼들, 이제는 뭐 잠수함용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는 우주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지난해 6월 러시아와 북한은 이제 새롭게 조약을 맺으면서 로켓 기술과 인공위성 기술들을 이전해 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북한이 이러한 로켓 기술과 인공위성 기술을 응용해서 우주 무기로 활용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 우리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죠.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초기 48시간의 미사일 타격이 전쟁의 흐름을 좌우하는 구조라고 봐야 하나요? 오늘날 현대전의 양상은 이제 단기전 내지는 초단기전의 일종의 결전 형태로 벌어지는데요. 근데 이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우러 전쟁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우러 전쟁은 오늘날 현대전쟁의 양상에 있어서 좀 다른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과 이란, 북한 등 이들 나라들을 우리가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지금 이들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들의 군사적 지원과 원조를 받고 있고, 북한군들도 실제로 파병을 가서 지금 현지 쿠르스크에서 지금 북한군 병력들이 러시아군과 같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군하고 교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마찬가지로 미국 등 나토와 같은 서방의 이를 우리는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다. 그래서 일종의 권위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간 세력전, 대리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전은 단기전 내지는 초단기전 결전 형태이지만 이러한 세력 간 대리전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 이때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만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북한은 당시 소련과 중국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미국 등 또 서방의 그런 민주 진영, 그러니까 그때는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간의 세력 간 대리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하게 됐는데, 전쟁 발발 3년하고도 만 3년 1개월 만에 이제 휴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종전이라고도 말을 못하는 게, 지금 현재 국제법상에는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3년 이상 우린 장기화됐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도 소강과 공방을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은 횟수로 4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전쟁의 양상, 흐름이 좀 바뀌고 있고, 만약에 정말 만약이란 가정인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믿지만, 만약에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한 전쟁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는 작게 5027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작전 계획 5027에는 전쟁을 일주일 만에 전쟁을 끝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 개시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48시간 동안 한미 연합자산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을 일주일 안에 끝내겠다고 우리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하냐? 북한도 일주일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해서 북한은 이 전쟁 계획을 7일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전쟁 계획 자체가 이름이 7일 전쟁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한반도에서 유사시 전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일주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우리 한반도에서의 북한과 우리 한국군만의 작전 계획만이 아닌, 이제 오늘날 현대전에서는 이러한 단기전 내지는 초단기전, 일종의 결전 형태로 전쟁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소 좀 복잡한 국제관계와 그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전쟁의 흐름이 복잡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복합화되고 있다, 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현재 위협은 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가장 큰 불안 요소인가요? 인류 역사상 이른바 궁극의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무기입니다. 그리고 핵무기의 공식 사용은 사실상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시절, 결국에 1945년 8월 이제 그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이 처음이자 마지막 공식 기록인데, 그 이후에도 비공식 기록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러한 핵 전쟁은 없어야겠죠. 핵무기가 두 번 다시 사용되는 일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두 번 다시 없어야 될 것인데, 지금 북한의 지금 핵무기 보유 수준 약 92여 기에서 120여 기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 보유 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핵탄두를 얼만큼 보유하고 있느냐보다, 북한이 가령 아무리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투발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이 없다고 하면 사실
사실 핵탄두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이러한 핵탄두 보유 수량을 늘려나가면서 핵 투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해상의 이러한 연례적인 핵 투발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고, 그리고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핵탄두를 실어서 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화성 20형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최신형 미사일인데, 이제 이는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 다탄두 미사일은 탄두 하나에 여러 개의 이제 탄두를 실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사일 하나에 핵탄두를 5개 이상을 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탄두 미사일에 대한 부분, 그래서 미사일 투발 능력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고, 투발 플랫폼을 또 다양화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보자면, 사실 북한의 핵 능력은 사실은 핵탄두를 보유하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핵탄두,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 투발 능력을 훨씬 더 고도화하고 있고 다양화하면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이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지칭하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뉴클리어 파워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이 지위를 공식 인정해 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사실 그 뉴클리어 파워라는 뜻이 일반적인 핵 보유국을 지칭하는 용어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NPT, 국제기구에서 얘기하는 핵 보유국의 공식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명칭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하면 그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공식 용어인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는 용어를 썼겠죠. 뉴클리어 파워라는 용어를 쓴 게 아니라.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원칙이고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당국이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CVID, 그래서 컴플리트, 그래서 완벽하고도 검증 가능한 그리고 불가역적인 핵 포기를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비핵화하라는 요구를 하는 게, 단순히 비핵화는 이제 크게는 보면 이제 핵 무기수를 감축하는 단계, 그래서 핵 무기를 감축하고, 그리고 핵 저장 시설이나 핵 생산 시설 등을 폐기하면서 결국은 최종 엔드 스테이트는 핵을 폐기시키는 단계인데, 이걸 우리가 CVI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엔드 스테이트는 우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도 스스로 폐기하고 핵 생산 저장 시설도 다 폐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게 CVID인데, 북한이 이를 수용할 리가 만무하니까, 그래서 나온 전략이 스몰 딜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몰 딜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 좀 단계적인 이제 핵 포기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수량을 줄여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그런 단계를 통해서 스몰 딜로 가는 건데, 북한은 그런 약속도 하고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면서 스몰 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몰 딜이 아닌 CVID라고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이제 그런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북한이 핵 자각 능력을 보아했을 때 사실 북한에 대한 이런 핵 위협을 관리하는 부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통제가 쉽지 않죠.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도 북한만큼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가 안 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제 사실은 북한만한 나라가 없죠. 왜냐면 이 북한은 이러한 미국을 상대로도 벼랑 끝 전술을 보이면서 이런 국제사회나 또는 미국 또는 한국 정부 등과도 사실 이 외교에 있어서 사실은 북한을 통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중국도 사실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좀 잃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있어서 핵 위협이 과연 관리되고 통제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그런 문무준에서 보자면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의 역량을 총 집결해서 사실은 북한에 대한 이런 핵 위협을 관리 통제하는 것, 사실은 이건 단순히 한반도에서의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칫 북한의 돌발 행동이 제3차 세계대전이 핵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 한국 정부나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제적 어떤 그런 여론 또는 어떤 강력한 압력과 그런 것들이 관리 통제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북한의 그런 핵 위협은 관리 통제를 해야 될 것인데,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한국방위산업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산업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방위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유익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